사실은 아베노믹스는 그런 응급처치예요. 통화량을 공급하고 뭐 한 번도 안 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하는 건 이거는 죽어가는 경제를 어떻게든 심장 충격으로 살리려고 하는 경제 응급처치였고, 아베가 더 중점적으로 둔 거는 뭐냐면 우경화예요. 세 번의 경제 충격 속에 이거 완전히 집단 비관론,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막 쩔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용기를 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역사 왜곡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일 때는 미들 파워 외교를 했어요. 중견국 외교를 했어요. 근데 3위로 추락하고 나서 추락하는 국가에서 대국 외교를 표방했어요. 추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계 경제 2위 대국일 때 미국의 충견으로 아메리칸 푸들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놔놓고 이제는 경제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대국을 표방하면서 뭐 군사 강국 이런 식으로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이 집단적 비관주의를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TV 많이 봐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본 통이시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의 국제대학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뭐 일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술도 하시고 방송도 하셨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의 일단에 야, 이러다 우리 일본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일본 된다, 일본이 얼마나 건강한데, 뭐 이런 반론들도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서 일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예. 국제대학원장이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대외 업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겠군요. 그렇죠. 예. 수업은 면제받기 때문에 학내의 여러 회의라든지 대외 관계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방송에 나오신 지 한 3, 4년 되신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화두를 던져주실 걸로 기대를 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예.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한국 경제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기 국면이죠. 뭐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거는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데 그 사이사이로 이제 위기 시그널, 침체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의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불안도 뭐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대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안만 이렇게 너무 주시하고 거기에만 너무 빠져버리면은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세계를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좀 큰 시각에서 그 개별적인 나무보다는 큰 숲을 한 30년 단위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 그런 게 필요한 시즌인 것 같아요.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3고라고 신조어긴 합니다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1조라고 할까요? 낮은 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해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경제 전체를, 세계 경제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국익 중심입니다. 자기 나라에 닥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 나라에 나중에
경기 침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예. 아니면은 자기 나라 패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예.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많은 정책들의 예. 영향을 예. 선진국, 개발도상국 다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어서 인플레이션을 뭐 IRA법도 하고 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버리면은 예.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한테로 수입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인플레이션을 당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고 현재 그런 거죠. 예. 그리고는 인플레이션에 너무 강하게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그 경기 침체를 한국에 또 수출해 버려요. 예. 그럼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국 경제도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미국 소위 킹탈라 현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네. 더군다나 우리는 과거에 이제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뭐 가장 단적인 예로는 뭐 2008년 또 1997년 또 80년대 1970년대 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경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자꾸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혹시 또다시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미국 발이기 때문에 네. 또 이게 거기에 대해서 중국까지 또 엮여지고 뭐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중국이 정말 최대 무역국인데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점점 블록화되면서 네. 그죠? 예. 예. 너무 큰 빈자리가 생기는 거가 단기간에 쇼크를 주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미국이 초래한 겁니다. 네. 사실은 중국을 경쟁 상대로 키운 것도 2001년에 예. 미국이 그 중국을 IMF 예. 가입국으로 넣고는 중국의 값싼 물건을 엄청나게 미국이 향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이 너무 컸다 생각해 가지고 중국을 때려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사실은 2019년부터 세계 경제는 이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2008년 이제 리만 쇼크 이후에 네. 미국이 엄청나게 뿌려던 돈이 네. 또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보복 소비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게 맞물리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세계의 경제판은 미국이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네. 이제 경기 침체 수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힘없는 나라인 경우는 이제 경제 위기 뭐 스리랑카라든가 뭐 아시아의 국가들은 경제 위기가 빠지고 거기 지금 최근에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탈리아 네. 또 영국 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막 흔들리고 거기에 또 일본도 흔들리고 네. 이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불안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2020년 초니까요.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나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녀석이 사실 뭐 굉장히 오랫동안의 기간에 배태된 거라고 할 수 있으나 어찌 보면 코로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그렇죠. 그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이 고통 그 후유증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지 않겠냐.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일본은 특히 이제 뒷북이거든요. 네. 일본이 이게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경제 운영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퇴화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게 일본 경제 그 체질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는 전 세계가 경험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게 충격이 우리보다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했어요. 그러면은
또 그러면 그 이후 회복은 어떠냐 보면은 우리는 경제 체력 얼마 전에 이제 OECD 보고서가 야 한국은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 같다라는 네.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아직도 코로나에서 못 헤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2019년 경제 수준을 못 헤어나고 있고 네. 그 상태에서 더군다나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면서 따라 올리는데 일본만은 아직도 코로나 그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아직도 긴축을 못하고 이제 금융 완화를 하고 있는 또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엔화가 더 오버슛 되면서 약세화되는. 네. 그래서 우리보다 이 고환율 충격이 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세게 일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은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난 경제 성장의 경험이 예. 그 우리가 선진국 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일본을 철저하게 추격했잖아요.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이나 소비 패턴이나 기업의 행태가 일본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뭐 앞으로 뭘 투자할 건가를 생각할 때 그냥 일본 가가지고 뺏기면은 그만 그게 이제 다음에 한국이 되는 이런 과정을 오래 겪다 보니까 이 침체라든가 위기라든가 하락도 일본하고 똑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김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체력이 튼튼하니까 잘 버티는데 우리는 더 못 버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더 나빠질 수 있다. 더 나빠질 수 있고 뭐 일본은 그 침체지만 우리는 완전히 추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동시에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신데요? 저는 노라고 보는 거죠. 차별적으로 우리는 차별적으로. 다른 궤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1990년대 정도까지는 진짜 일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 뭐 저는 개 커브처럼 주인이 가는 길을 그냥 개가 쫄쫄 따라가듯이 일본을 따라갔는데 90년 일본이 이제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그렇죠. 법을 붕괴되면서 서서히 우리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거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길이거든요. 그 길을 보면은 아 우리는 충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추격의 기간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일본처럼 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확정 편향 같은. 확정 편향 그리고 그 연속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가리라는 예측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거나 네. 간다라고 하는 근거를 같은 거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기회가 되면 이제 일본 경제가 지난 그 30년간 걸어온 길을 뭐 예.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왜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느냐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 전자 산업을 보면 됩니다. 네. 그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전자 왕국이었죠. 전자 왕국이고 뭐 그게 반도체 뭐 전자 제품 이런 거는 뭐 전 세계를 삭슬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자 기업들도 일본을 이제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벤치마킹하면서 미투 상품 만들면서 막 따라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우리의 전자 산업의 전자 기업들은 일본과 다른 길을 갔었습니다. 하다못해 백색 가전도 일본에는 뭐 소형 뭐 중저가 제품 뭐 아니면 중가 제품 이런 게 갔을 때 네.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고가 제품, 프리미엄 제품 예.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하고 결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결별의 결과가 우리 지금 반도체 왕국 예. 그리고 가전 왕국 뭐 이런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업들이나 산업 하나하나를 보면은 예. 아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하고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네. 전체 매크로 경제 전체를 딱 갖다 대면은 일본하고 똑같이 가리라고 뭐 자꾸 예상하는 노령화, 거죠. 성장률이 저하 뭐 예. 이런 것들을 그런 말씀하시는 것 거죠. 때문에. 예. 인구 구조. 인구 구조 DNA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예, 얼굴 같다고 해가지고 예. 같은 뭐 동북 아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한번 경험해 보면은 예. 얼굴은 똑같이 생겼어도 완전히 뭐 이거는 다른 인종 다른 인종이고 예. 다른 성격의 예. 그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데 예. 근데 얼굴만 보고는 뭐, 예. 뭐 동양인 똑같고 뭐 그러니까. 일본 사람 뭐 예. DNA의 90%는 한국하고 같다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경제 비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위기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데 우리가 유독 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성장기에 일본을 추격하던 그 강한 회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된다. 예.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예. 그리고 정말 노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확 접어들면서 도저히 활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제로 갈 것이다. 그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네. 거죠. 예. 저 저처럼 일본을 오래 연구한 사람들은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완전히 다르고 뭐 기업 경영자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책에서도 네. 뭐 내기도 하고 했는데 네. 오늘 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예를 들어 이 책 제가 일본에 낸 책인데요. 예. 그 왜 이제 일본에 이 책을 낸 거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기업들의 경로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 언제 나온 책이죠, 일본에서? 200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 도요타 조후지오 회장이 예. 이거는 필독서다 이래가지고 경영자들한테 읽히고 하는 그런 책인데 예. 이 책의 핵심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기업들의 가는 경로가 다르다.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도 잘 아는 국제화 경향이 완전히 들리거든요. 일본은 뭐 이 국제화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내수를 중시하는 그 경향이 강한데 우리는 뭐 완전히 그냥 나가면 화끈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90년대부터. 예. 그리고 뭐 디지털화도 우리는 뭐 지금은 그 디지털 선진국이 됐을 정도로 디지털화 됐는데 지금 일본은 뭐 아날로그 선진국이고 디지털 후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중후반에 제가 그거를 예. 일본하고 디지털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설명했고 예. 여기에 책 제목에 강조한 건 뭐냐면은 예. 경영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에 예.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책 제목에 나와 있는데 네. 일본의 경영자는 주군 경영을 해요. 주군. 예. 예, 도노사마. 그러니까 네. 일본의 사무라이. 예. 그 사무라이 위에 올라 있는 네. 쇼군. 쇼군. 예. 쇼군은 어떤 경영을 하는가 하면은 존재하되 군림을 안 합니다. 일본의 최고 경영자는 존재는 해요. 네. 근데 군림을 안 해요. 근데 군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거든요. 예. 과감한 의사결정을 안 합니다. 아, 그 쇼군이 과감한 의사결정 안 합니까? 하죠. 안 그럼 하죠. 누가 하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위임하죠. 아. 사무라이한테 예. 너가 알아서 해라.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오. 그런데 한국의 경영자들은 절대 그런 경영자가 없습니다. 한국은 존재하고 군림하고. 존재하고 군림하고 또 뭐 한 번씩 갑질하기 때문에 네. 황제 경영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단어죠. 네. 그런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단어로 썼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의 기업, 이제 한국의 기업가들은 예. 국내적으로는 갑질하는 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썼지만은 저는 일본의 너그 그 쇼군 같은 그 도노사마 같은 경영자에 비하면은 한국의 경영자를 한번 봐라. 너의 경쟁자들은 이게 굉장한 그 어그레시브하고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는 한다.
이게 너희들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이제 네. 리더십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만약에 대표적인 대기업이 이제 뭐 도요타 자동차가 있다. 네. 도요타 악기오 회장이 있잖아요. 있다. 한국에도 뭐 같은 연대에 예. 정몽구 회장이 예. 계셨었죠. 예. 그러면 예. 전혀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음. 일본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악기오 회장 같으면은 네. 황제의 수업을 받는 게 아니고 네. 그 주군의 수업을 받아요. 네. 이거 뭐냐면은 이제 그 과장으로 들어가가. 과장에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창업자 자손이 과장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황제로 키우고 주변에서도 황제로 대접하거든요. 그렇죠. 부장도 과장을 뭐 그냥 타이틀만 과장이지 막 모셔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은 거기 있는 사무라이들이 네. 그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네. 우대하는가 하면은 야, 니는 뭐 저기 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 부장 승진에 몇 번 탈락할 정도로. 그래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존재할 뿐이고 군림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이게 사장이 될 때도 네. 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네. 아직 좀 더 너 경험이 일천한데 좀 더 배우고 와. 이러니까 창업자 패밀리들이 제발 이래가지고 그 지금의 일본에 있는 재벌 중에 유일하게 창업자 후손이 사장이 된 게 토요타가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소니 데는요. 뭐 히타치 소니 이런 뭐 거. 히타치 이런 데는 네. 창업자 패밀리는 발도 못 붙여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네. 그럼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미국도 뭐 예를 들면 애플이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 사후에 스티브 잡스 가족이 뭐 경영한다 뭐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죠. 팀 쿡이 다 하고 그렇잖아요. 예. 다른 회사들도 이사회 정도의 창업자 패밀리가 있을까? 예. 경영의 전선에 나서는 경우는 진짜 창업자 일론 머스크라든지 예. 뭐 베조스라든지 이런 케이스 말고는 그 패밀리가 하는 케이스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일본의 그것과 미국의 그것이 예. 본질적으로 다르냐 이거죠.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포워드계, 예. 포워드 가게도 포워드가 이제 경영은 안 하지만은 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포워드에 경영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떤 뭐 성과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포워드 패밀리는 이제 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요. 근데 일본은 주주로서도 행사를 안 합니다. 존재만 할 뿐이지. 아, 그래요. 어떻게 예. 자기 지분권이 있는데 예.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라이 권한이 더 큰 거죠. 경영자들. 예. 아, 독특하네요. 어느 정도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 사실은 토요타보다 더 전통적인 회사가 그 마츠시다, 예. 파나소닉이거든요. 예. 그거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일본의 경영의 신. 네. 이 이제 창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창업자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창업자도 뭐 인간지사이기 때문에 예. 자기의 패밀리를 경영자로 앉히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런데 전문 경영인들이 예.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발을 했는가 하면 이게 일본 경영사에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예. 그 이제 패밀리의 사람이 이제 경영진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기본이 있는 경영자가 동반 사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아. 예. 저 2세하고 같이 나는 못한다? 같이 못한다. 아. 라고 몸을 던져서 예, 집단으로. 집단 사퇴해 버려요. 그럼 경영 공백이잖아요. 경영 공백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군하고 사무라이하고 권한을 확실하게 갈라져 놓다 보니까 이제 패밀리는 더 이상 경영에 관여조차도 할 수 없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황제권과 예. 이 이제 주군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때 사람 자체가 틀리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전통이 달라서 예. 그런 게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 회사의 어떤 경영의 문화가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은요 성장기에는 음. 그냥 다 같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냥 경영자도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는 위기시고 네.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지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속에는 예. 결국은 일본 경영자도 그 속에 같이 묻어가지고 실패한 역사예요. 진짜 리더라는 거는 위기 때 리더가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평소에는 뭐 리더가 필요 없어도 잘 굴러가는데 네. 결국은 이 지난 30년간은 보통은 일본 경제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닙니다. 일본 기업의 실패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재미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어느 정도 일본 기업이 몰락했는가를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네. 버블 붕괴 전 직전인 1989년 예. 이때 전 세계 시가총액 예. 상위 22기업에 예. 일본 기업이 14개나 들어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1등부터 5등까지가 은행이죠. 일본의 은행을 예. 중심으로 하는 뭐 NTT라든 통신회사도 있으니까요. 일본 기업이 1등부터 5등까지 다 차지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버블 붕괴되고 30년 지난 올 이제 시점에서 보면은 세계 시가총액 22기업에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는 그건 자연스러운 버블의 붕괴. 거예요. 예. 속에 기업도 붕괴된 거예요. 기업도 잃어버린. 단순히 순위의 추락이 아니라 예. 질적인 양적인 추락이 다 추락이 있었다.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그 버블이 붕괴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네. 정치가의 잘못이고 관료들의 탓이다. 오히려 버블을 만든 우리 기업들은 이 강한 성장력과 강한 경쟁력이 있는데 저 정치가들하고 관료들이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버블을 붕괴시키고 잃어버린 저 경제를 만들었다라고 남탓했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이 남탓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잘못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써낸 책이 일본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게 너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던 대체로 뭐 정책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예.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 예. 추락에 대해서. 예. 근데 사실은 교수님 보시기에는 기업의 추락이 예. 합산된 것이 일본의 추락이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 아주 잘 설명한 학자가 저 왼쪽에 동경대학의 그 요시다 교수가 지난 30년을 네. 정리를 했어요. 예. 이 책은 이제 너무 좋은 책이라 가지고 한국에도 번역을 했는데 이 저자가 이제 딱 설명한 게 지난 30년간 네 부분에 잃어버렸다. 첫째가 당연히 이제 정치가 잘못했다. 그리고 정치가 잘못하니까 사회가 망가졌다. 그래서 사회 속에 뭐 이상한 일들이 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무진료교라는 막 이단이 그렇죠. 살인 가스를 뿌리고 뭐 아무런 그 사람들이 평화롭게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네. 뭐 이런 사회에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기기묘묘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학자는 문화마저도 망가졌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뭐 J-POP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문화 뭐 전 세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30년간 완전히 일본 문화가 망가졌다. 없죠. 없죠. 네. 그 바람에 우리 한국 한류가 그냥 성장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 뭐 문화 개방한다고 그 난리 쳤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일본에 문 열면 뭐 일본 영화가 다 장악하고 다 장악한다 그러고 지금 보라 그래도 안 보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베가 네. 무너져가는 일본 문화를 부흥하려고 한류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쿨 자펜이라는 네. 문화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정부 주도 문화 운동은
안 됩니다. 결국은 네. 쿨 자펜 망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요시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음. 기업이 30년간 실패했다.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뭐 잘못된 의사결정, 부패 이런 걸 4개의 실패 중에 하나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요시미 교수는 예. 실패가 실패를 부르는 쇼크가 쇼크를 부르는 이 악수 안에 지난 30년간 빠져 있었다. 그 주역이 기업이다. 기업이다. 예. 그래도 역사를 한번 좀 회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일본의 실패의 역사인데 4번의 쇼크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대학교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뭐 3조 호황이라고 그게 사실은 미국에 의한 일본의 강제 환율 조정, 그렇죠. 플라자 합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거 한번 쭉 한번 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는 잘 아시는데 예. 플라자 합의의 일본적 평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우리는 뭐 저 4개국이 모여가지고 미국이 저 일본하고 독일 보고 야 너가 그만 수출해라. 너가 그만 수출하려면 환율 강세로 하고 달러 약세로 좀 바꿔자. 이런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경제계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예. 이거는 제2의 패전이다. 플라자 경제의 합의가? 패전. 예. 예. 왜 패전이냐면은 이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라는 사람이 왜 노 안 했느냐. 왜 받아줬느냐. 플라자 합의를. 예. 경제계는 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250원 하는 환율이 130엔 정도까지 이렇게 반토막이 나니까 기업으로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선택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수출길은 그냥 원천 봉쇄 당하는. 원천 봉쇄 당하는 건데 일본의 낙가손의 저 수상하고 거기에 있는 대장상이 네. 받아온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왜 노 안 했느냐, 왜 받았느냐. 그 바람에 결국은 일본은 경제 패전을 당한 거다. 이건 사실은 맞거든요. 네. 왜 맞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패권 경쟁 속에 경제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중국이 수출하는 걸 막아버리고 예. 또 거기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첨단 기술을 지금 막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 한편으로는 그건 경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음. 경제 전쟁에서 중국은 절대 양보 안 하죠.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냥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1985년에 경제 전쟁 이후에 일본이 망해가는 걸 그걸 봤거든요. 본 거군요. 본 거죠. 철저하게 연구한 거죠. 우리도 받아들이면 저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항전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985년부터 80년대 법을 이제 붕괴 전까지 일본은 전혀 노하지 않고 네.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거든요. 네. 그 결과는 결국은 경제 패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그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다. 예. 그 다음에 쇼크가 뭡니까? 그 다음에 쇼크는 이제 법을 붕괴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 수출은 막히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니까 수출이 안 되면은 결국 내수를 내수 살려야 살려야죠. 내수를 살리려면은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 기업의 모든 걸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버블을 만들면서 뭐 부동산하고 뭐 저 주식이 앙등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저 한 2배 정도 오르고도 정권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때는 뭐 일본의 경우는 4배, 5배까지 예. 뛰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경제 관료들이 한두 배가 아니고 4배, 5배 같으면은 긴축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군요. 안 했죠. 예. 그러다가 4배, 5배 오르니까 이거 너무하다라고 해가지고 확 잠가버리는 겁니다. 대출도 중단.
금리도 급속도로 올리고 음. 이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푹 꺼져버렸던 거죠. 그게 몇 년도죠? 이게 이제 1990년, 90년. 91년, 92년, 예. 93년 이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93년, 4년까지 이제 가게 되고 예. 거기서 너무나 이게 경제에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음. 그 당시부터 이제 잃어버린 10년. 아이고 이제 경제 망가졌다. 라고 하는데 제2의 충격이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1997년. 네. 우리는 이제 IMF 예. 경제 위기로 너무나 강하게 각인됐는데 그때도 일본은 동일하게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근데 일본은 그때 무풍지대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죠.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하죠. 다 당했지. 네. 어떤 분들은 그때 일본이 네. 우리를 도와줬으면은 네. IMF 우리는 안 맞았는데 네. 우방인 일본이 안 도와줘서 우리가 IMF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얘기를 하는 분까지 있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일본도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어요. 이 충격이 이제 제2의 충격인데 네. 어느 정도 충격이냐 하면은 일본이 전후에 마이너스 성장은 진짜 뭐 특별한 일은 경험을 안 했는데 네. 이때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 경제 어렵다 그랬는데 예. 실업률이 5%까지 폭등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취직을 못하는 소위 취업 빙하기 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997년에 일본 경제 쇼크는 엄청난 쇼크였는데 IMF랑 비슷했네요. 더 구제금융만 안 받았지. 안 받았을 뿐이지.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부터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년간의 실패의 원흉이거든요. 디플레이션. 네. 그런데 이 디플레이션은 일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 근데 지금 상상하고 많이 다르군요. 일본은 그냥 원래부터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비관론하고 맞물리면은요. 예.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을 있어요. 고질병이죠. 고질병이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많이 인플레이션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경제주는 건전한 겁니다. 그렇죠.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연준도 지금 이 금융위기 이 위기 전에는 사실 듀얼 맨데이트 중 하나가 예? 어느 정도 물가를 올리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 모양이 난 거긴 한데. 그런데 일본은 이게 수요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예. 수요가 줄고 공급은 이제 저 수요보다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가격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가격 하락이 이제 기업 이제 이 수요가 생각보다 더 많이 줄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안 사는 거예요. 네. 더 안 사니까 기업들은 가격을 낮춰야죠. 예. 그러면 가게는 더 떨어질 거라고. 그렇죠. 그럼 또 기업들은 더 낮춰야 되는 거죠. 이때 일본에서 처음으로 가격 파괴라는 게 우리도 이제 가격 파괴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뭐 이런 게 예, 생겨나고 뭐 백엔쇼 뭐 생겨나고 그렇죠. 떨이 점퍼 막 예. 생겨나는데 이게 일본에 97년부터 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예. 일본은 이 디플레이션이 겁이 나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금리 올리려니까 정부 부채가 또 뭐 예.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예. 그 다음 쇼크는요. 그 다음 쇼크가 2008년 예.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예. 이것도 우리는 금융위기를 쉽게 극복했어요. 예. 우리 뭐 이명박 정권 때 금융위기 와가지고 환율이 뭐 150, 1,500원. 1,500원까지 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환율이 1,400원 되니까 뭐 이게 또 금융위기 징조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는 그때 가볍게 V자 회복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중국 특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한국이 중국을 새롭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는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피해만 본다. 뭐 미세먼지 날라오고 뭐 사드 보복하고 뭐 이러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요. 네. 저 세계 제2의 시장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는 이건 축복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네. 앞으로는 이게 축복이 아니고 악몽으로 바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네. 아닙니다. 하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 네. 정확하게 말씀. 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축복으로 만들 수 또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08년의 네. 위기인데 2008년에 이게 일본은 네. 중국을 이 경쟁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세계 2위, 3위의 경제 패권을 다투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이게 우리 옆에 있는 성장 경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경제를 우리보다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2008년 이제 쇼크가 오고 이 쇼크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반중 정책을 쓰는 이 자민당을 몰아내고 민주당 그렇죠. 아 그때군요. 그렇죠. 친아시아 정책을 표방하는 네. 민주당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첫 정권 교체였어요. 그렇죠. 예. 올해는 못 갔어요. 올해는 못 갔죠. 네. 그렇지만은 이 그 순한 일본 국민이 네. 50여 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일본에게는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가 엉망이라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놨는데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없어요. 50년간 야당만 해봐가지고. 야당만 해가지고 네. 수권 능력을 한 번도 축적할 기회가 없었는 거예요. 이게 이 정권 교체의 힘인데 네. 그 미국의 그 저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다 하면서 그래도 버티는 게 무수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언제든지 정권을 이어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축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놨는데 민주당은 한 번도 정권 교체라는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3년간 경제 정책을 뭐 엉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한국이 훨씬 더 낫네요. 다이나믹하죠. 어쨌든 여당 야당 국민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50년간 정권 교체를 안 하는 국민인데 네. 우리는 뭐 예차하면 5년마다 바꿔 중간에도 바꾸고. 중간에도 내려와라 끄집어 내리는 네. 일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국민도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 기질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일본하고 똑같이 간다?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하다 또 2020년. 그래서 아베가 우리는 이제 뭐 아베노믹스를 하고 이러는데 아베가 사실은 아베노믹스는 그는 응급처치예요. 뭐 아시다시피 통화량을 공급하고 뭐 그 한 번도 안 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하는 건 이거는 죽어가는 이 경제를 어떻게든 심장 충격으로 살리려고 하는 경제 응급처치였고 아베가 더 중점적으로 둔 거는 뭐냐면 우경화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세 번의 경제 충격 속에 이거 완전 집단 비관론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막 쩔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 용기를 북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역사 왜곡하고 뭐 이 우리 과거사 문제도 뭐 이게 자긍사관이라고 해가 뭐 역사도 다 수정하고 또 갑자기 이 지금까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일 때는 그 미들 파워 외교를 했어요. 중견국 외교를 했어요. 그런데 3위로 추락하고 나서 지금 앞으로 이제 4위로 더 추락할 거거든요. 이 추락하는 국가에서 대국 외교를 표방했어요. 아 추락하는데. 추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계 경제 2위 대국일 때 대국 외교를 포병하는 거는 경제력이 걸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의 충견으로 아메리칸 푸들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놔놓고 이제는 경제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대국을 표방하면서 뭐 군사 강국 이런 식으로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이 집단적 비관주의를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는 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발악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맞는 거죠. 사실은 미리부터 제대로 했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 걸맞는 이 뭐 희망론이라든지 뭐 낙관론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30년간 너무 이렇게 비관론으로 이 자신감도 없고 뭐 경영자도 풀이 푹 죽어 있고 뭐 국민들은 뭐 일본 침몰론이나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아베노믹스가 네. 사실은 아베노믹스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거는 집단적인 패배주의 뭐 이런 것들을 역전시키려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재무장이군요. 정신재무장. 정신재무장. 네, 정신재무장.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서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로한 우리 찰스 왕태자가 왕이 되긴 했는데 일본도 원래 예전에는 왕이 죽어야 맞습니다. 계승이 되는데 맞습니다. 직전에 왕권은 그렇게 교체된 게 아니죠. 예. 이것도 특이한 일이죠. 특이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게 생전양위라고 네. 살아 있으면서 양위를 하는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네. 물론 뭐 이유야 네. 그 너무 연로해서 이 공무를 수행하기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이렇게 외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뭐 존재하고 군림은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무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존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만 하면 되고 네. 그리고 뭐 존재하시다가 돌아가시면은 네. 그때 또 계승을 하는 게 네. 이게 전통적인 왕위 계승인데 네. 이제 조금 전에 그 요시미 교수가 지난 해세 여기 딱 일본 전천왕이 평성 헤이세이 왕인데 네. 그 30년을 동경대 학자가 네. 이게 실패의 연속이다. 쇼크의 연속이다. 원래 일본 학자들도 야관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 얘기 잘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어쩔 수 없. 동경대 교수가. 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 재위 기간이 결국 실패했다. 89년부터 19년 사이. 예. 30년. 예. 딱 잃어버린 30년이네. 야, 근데 어쨌든 교수님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딱 달락달락으로 거의 10년 주기로 쇼크가 온 건데 지금 상태 또 더 추락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 우리보다 더 충격이었죠. 근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도 이 디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직도 재료금리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다 긴축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긴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렇죠. 아직도 경제 침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는 이제 막 금리를 막 올리고 우리도 막 올리고 하는데 이제 내외 금리 격차가 있으니까 엔화는 더욱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두로 뭐 시장 개입하고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3조엔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개입을 했지만은 이게 이렇게 금리 차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것과는 엄발의 오줌 누기죠. 엄날의 오줌 누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이제 145엔까지도 뜰보니까 급하게 이제 시장 개입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일본은 문제가 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베가 일본은행 총재를 갈아치워 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쿠로다를 앉히고는
이제 양적 완화, 2차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제 정책을 수행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선두에 서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 정책을 바꾼다. 더군다나 아베가 이제 죽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년 4월 임기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계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지금 죽겠다. 왜냐하면 이게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원화가 약세되는 경험하고 있듯이 보통은 통화가 약세되면 수출 잘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국민들의 이제 특히 심각한 게 지금 임금이 안 오르거든요. 임금이 안 오르는데 원화가 약세로 수입 물가가 막 올라버리고 이러면 엔화. 예. 국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베가 총살 이제 저격 당했을 때 일본 연구소 제가 소장이었기 때문에 긴급 이제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이 원인이 뭐냐, 라고 막 분석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한 아베가 너무 미워가지고 정오 범죄일 거다라는 게 한 축이었어요. 물론 이제 개별 그 사건으로서 해석은 차치해놓고 예. 어떤 사회 현상으로서 봤을 때 학자들이 예. 근데 이제 결국은 통일교라는 아주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은 근데 이게 별로 변화가 없는 게 이번에 국장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국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국장을 한 요시다 수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도 경제 성장을 연 수상이에요. 일본의 그 황금의 40년간을 만든 수상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또 외교도 잘하신 이런 분이 이제 국장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게 아베노믹스의 후유증, 아베노믹스의 청구서만 남겨줘 가지고 특히 국민 생활이 지금 피폐하게 만든 이 장본인을 국장으로 보낸다. 이게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은 교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거죠, 사실은.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방전돼 버린 것 같아요. 방전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죠? 이게 무기력증, 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본어로 쇼가나이,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생활부터 지도자까지 곳곳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가 예를 들어 과거사 문제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과감하게 그 이제 하자고 하면은 뭐 과감하게 그냥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제라면. 그렇죠. 근데 주군이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곳곳에 정치 지도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이 무기력증, 해도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경제도 근데 원래 국민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1970년대 80년대 그 일본 그 배경의 영화나 뭐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상사 주재원들이 말이죠. 뭐 파이팅 막 하면서 막 전 세계를 무대로 막 되고 역동적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어떤 딱 임계점의 그 쇼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점철되다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심리가 집단 비관론에 빠져 있고 네. 집단 패배론에 빠져 있으면은 네. 기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어떤 옛날에 일본은 그 기업 전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거 많이 쫓아했잖아요. 그렇죠. 뭐 머리띠 둘러매고 뭐 이래 하고 뭐 무슨 화영식 하고 화영식 했잖아요. 뭐 불장 화영식 하고 집단 회식 하고 뭐 걸기대 하고 네. 이게 이 국가 전체적으로 실패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요시미 교수처럼 이 계속적인 실패 속에는 기업마저도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이 상황이 이제
빠져들면은 경제는 심리인데 이 집단 심리가 망가지면은 뭐 정책이고 뭐 아베의 그런 어떤 대국주의고 뭐 우경하고 의미 없다. 안 듣는 거죠. 예. 처방전이 안 듣는 그런 이제 만성병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일본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뭐 좋았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일본 얘기를 하면 그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가려면 아까 기업가적인 어떤 그런 디퍼런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외에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우리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수님의 제해를 좀 얻어보고 싶은데요.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를 알아야 돼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프로님은 뭐 전략도 잘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이제 조직 전략, 기업 전략 할 때 뭐 스와트 분석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는 뭐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이게 소위 전략론에서는 포지셔닝 학파라 그럽니다. 예.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야지 전략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전략론에서의 포지셔닝 학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본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전략을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네. 걸 파악하는 게 포지셔닝 학파의 시각에서 보면 제일 중요해요. 예. 근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를 보면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성장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나 잘 아는 한강의 기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한강의 기적은요. 우리가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이 된 과정이 한강의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과정은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선진국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고 일어나서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게 이제 중견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요게 자고 일어나서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세계화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그 가르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젊은 애들은요 한강의 기적 몰라요. 한강의 기적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세계화의 기적을 설명하면은 학생들 너무나 잘합니다. 세계화의 기적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세계적으로 나간 거예요. 맞아요. 9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아프리카 하물며 저도 결혼한 상태에서 유학을 갔죠.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 장사도 밖에 하고. 나가 장사하고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간 학생 수가 어떻게 일본에서 미국 유학 간 학생 수보다 어떻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미국의 일본 사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그 정도로 우리는요. 인구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유학생 수는 뭐 한 10배 가잖아요. 뭐 이게 미국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그렇죠. 중동, 네. 뭐 동유럽, 유럽, 네. 뭐 필리핀, 뭐 저 남미, 북극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세계화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다 고 오브로드 해외로. 그럼 해외 지사 막 생기고 해외 총괄본부 막 생기고 이러면서 전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디지털 혁명에 올라탄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화 속에 세계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디지털이 너무나 간편한 거죠. 이게 겹쳐져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황제들과 같은 공격적인 도전 정신이 충만한 우리 국민성과 또 기업가들이 나가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올라섰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제 제 설명 들으면 그렇지 우리 세계화했지. 그리고 우리 디지털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거치면은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요. 네.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아르헨티나, 뭐 태국,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진국의 함정을 세계화와 디지털과 이 황제와 같은 이런 도전 정신 이걸 통해 가지고 선진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진국이 됐으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은 저는 요즘에 이저 우영우가 네. 하도 저 고래. 가 인기라 가지고 이게 고래도 큰 고래부터 순위를 매기면요 한 10번째 정도 고래 크기가 범고래예요. 저거 제일 크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범고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위기 앞에 놓이면은 네. 우리는 아직도 새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새우는 1980년대, 70년대 우리 새우였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를 아직도 새우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포지셔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고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래 순서 보면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고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기 때 새우는 예를 들어 태풍이 오면은 휩쓸려 가버립니다. 돌고래도 휩쓸려 가요. 근데 범고래? 안 휩쓸려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이 포지셔닝, 자기 인식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웬만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97년에는 우리가 돌고래였거든요. 그러니까 IMF 아시아에서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니까 그냥 실려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25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돌고래인가? 아니에요. 우린 범고래예요. 요 자기 인식, 자기 포지셔닝, 요 인식을 가지면은 우리가 위기 때 너무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위기만 오면 우리는 그 IMF 때 그 강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망할 것이다. 맞습니다. 망할 거. 또 국제시장에 나가서 돈 꾸러 다녀야 될 것이다. 네. 그죠? 예. 그리고 근무오기 해야 되고 맞아요. 모든 직장에서 다 강제 쫓겨날 퇴직 거다. 당하고 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트라우마인지 그냥 우리의 염려인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인지는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그 이후에 우리의 체력 자체도 사실은 큰 병을 한번 알아서 그걸 이겨내고 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이후에 많이 좀 나이가 들고 또 어딘가 큰 수술을 해놓으니까 막 누가 뭐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저 100군데 가자 그러면은 야 나 거기까지 못 가. 이런 상태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래프를 학교 학생들한테 자주 보여주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돼요. 이게 선진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마인드, 기껏해야 뭐 중진국, 돌고래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선진국 경제가 어느 길을 가는지를 알아야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진국의 경제의 길을 한 50년간을 딱 보여줍니다. 딱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선진국의 경제의 길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범고래 정도의 크기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선진국들은 큰 수영고래라든지 흑동고래 정도 되는데 이 경제가 가는 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갑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 저 종축 저 횡축이 국민 소득이에요. 우리가 35,000불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축이 이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면은 선진국이 점선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냐 하면은 2% 전후의 성장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요 성장을 못한 국가가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또 어딘지 아세요? 지난 30년간. 어디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게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우리한테 역전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앞에 선진국이었다가 완전히 저 당한 게 이탈리아인데요. 이 선진국의 경제의 길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이제 그 보여주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재미난 게요. 지금 오늘 일본이 경제가 30년간 완전히 정체됐다고 했는데 그 일본마저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몇 프로냐 하면은 0.7%예요. 플러스 성장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그리고 일본보다 더 경제를 소위 뭐 엄청나게 이렇게 그 개판으로 운영한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도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냐면은 0.3% 했어요. 뭐냐면은 마이너스 없다 이거죠. 없다입니다. 기본적으로 2% 전후의 성장은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돌출난 국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0.3%, 0.7%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웬만하게 아니면 뭐 일본 이상으로 이탈리아 이상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안 하면은 선진국의 길을 갑니다. 그걸 가면은 우리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저게 2027년에 저게 역전됐죠. 왜냐하면 저 우리가 PPP군요. PPP입니다. PPP군요. PPP고 명목은 원래 잘하면은 엔화가 저렇게까지 약세가 되면요. 원래 역전될 겁니다. 역전되겠네요. 우리 원화도 약세긴 한데.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가 지금 오버슛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역전될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본이 저 평균적으로 0.7% 성장했다고 하지만은 2%대 올랐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2%대는 뭐 지금도 원래 같은 그런 상황에도 물론 뭐 2%가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은 뭐 2.6%에서 2.3% 예측하지 않습니까? 내년이 어렵다 그래도 내년도 2% 그 성장할 거라고 예측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 격차도 있어요. 우리가 2% 성장하면 야 경제 지금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선진국 OECD 국가는 그냥 저 정도 고래들은 2%씩 성장한다. 맞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 케인즈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케인즈가 저는 뭐 그 김프로도 아시지만은 최고의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이 역사상 최고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대공황 항복판에서 100년 후를 예측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논문인데요. 나의 손자들한테 미래 경제를 이야기한 이 논문이에요. 이 사람이 100년 후를 정확히 예측했어요. 100년 후 선진국은 2% 성장할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전율을 느꼈는데요. 대공황 항복판에서 자기 손자 손녀들한테 100년 후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너무 저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그냥 저게 대공황 때 나왔다는 거죠? 대공황 때 나왔어요. 2030년 논문입니다. 이제 1930년 논문. 풍요와 여유를 즐기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면이 있어요. 왜 이 특수한 면이 있었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표가 꼭 선진국의 길에서 한국이 걸어온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저 김프로님도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너무 고성장에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서서히 내려오면은 이 고도 하락을 못 느끼는데 그렇죠. 우리는 급강하해가지고 지금 착륙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 속도의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 선진국 길을 그냥 뚫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앞으로 0% 성장할 것이다. 네.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두 자리 그렇죠. 숫자 하다가 8% 하다가 6% 하다가 4% 하다가 2%니까 그 다음은 빵프로죠. 빵프로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다 우리는. 끝난다고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뭐 0.7% 이야기하면은 야 우리는 마이너스 3% 간다. 기울기가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보시기에 이 기울기가 첨차적으로 완만하면서 네. 싹 테이크업 저 랜딩 할 것이다. 그렇죠. 2% 정도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 강조하는 게 저성장의 끝이 폭망이 아니다. 우리는 저성장의 끝이 폭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제가 쉬운 이야기를 드는 게 너 키보라. 너희들 클 때 젊었을 때는 쑥쑥쑥 컸지. 그죠. 뭐 한 해에 뭐 3cm 더 컸다 이러는데 자 그러면 너 지금 키 크냐? 안 큰대요. 다 컸대요. 자 그러면 앞으로 키 줄어드느냐? 하기야 키는 20살에 다 커버리더라고요. 다 크지만은 네. 80살까지 안 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살까지 키 크고 그 다음부터는 키가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80세까지 줄긴 하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그거는 저 한 50세, 60세, 70세 그러니까. 때 이야기고 네. 젊은 애들은 30대, 40대 키 안 줄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성장의 끝은 안정성장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음. 이제 비관론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3%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기 실현적인 효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겠죠. 일본을 보여줬잖아요. 네. 집단 비관론 속에 네. 30년을 헤맸다면은 네. 일본과 다른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단적 비관론, 잘못된 미래 예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증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제 그제 뭐 주식 폭락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야 3,300에서 3,000 됐다가 2,600 됐다가 2,200 깨지니까 2,000 깨진다. 그 다음에 1,000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단기 시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수록 더 의욕을 내고 맞습니다. 예, 더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을 내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가지는 거예요. 예, 포기해 버리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뭐 학생들한테 이 윈스턴 처칠 이야기 네. 경제는 심리니까 네. 그리고 젊은 애들도 뭐 요즘 뭐 이생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칠이 2차 세계대전 그 독일 폭격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요. 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를 어려움으로 봐요. 네. 그런데 낙관론자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거든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속에서도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야 진짜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시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또 경제에서 그렇죠.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도 기회를 찾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에요. 예. 올라가면 빠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쭉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안정된 어떤 국가의 운영이나 또 가게 기업의 운영이 절실한 그럴 때인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데이빗 레빗 교수가 근시안에 빠진 경제계 눈앞에 먹구름만 본다. 그죠? 네. 사실 저 비행기 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비 올 때 테이크오프 했는데 그 비를 내리는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면 태양이 쫙 펼쳐지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좀 보긴 해야 되는 그럴 때인데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예. 안 먹힙니다. 그렇죠. 안 먹혀요. 예. 뭐라 그러냐면 희망회로라고 그래요. 희망회로. 희망회로 돌린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가 우리 그 어려운 경제 속에도 블루오션을 찾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블루오션은 이제 그 프랑스의 그 김희창 교수가 네. 그 어려움 속에도 이제 블루오션 네. CO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각광을 받았는데 예. 저 블루라는 개념이 예.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어허. 세계 경제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이 블루라는 희망 예. 이게 없으면은 이게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 경제가 운영될 수 없다라는 걸 예. 과거부터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데빗 교수가 예. 이 김희창 교수의 블루오션의 그 기반이 된 이론인데 블루 스카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예. 1950년대 예. 그 미국 경제가 막 뒤죽박죽 되는 속에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 교수였던 사람이 미국의 경영자들은 지금 다 눈앞에 먹구름만 보고 있다. 예. 지금 막 천둥 치고 뭐 예. 소나기 오고 뭐 이 번개 치는 이 속만 보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경영자는 봐야 된다.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네. 또 하나가 있다. 그 뭐냐면은 그 먹구름 뒤에 푸른 하늘을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블루 스카이라는 이야기를 1950년대 말에 합니다. 이게 이제 흘러 가지고 블루 오션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바뀌게 된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레빗 교수가 시장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장적 상상력. 네. 시장은 비 올 때도 있고 예. 맑을 때도 있고 천둥 칠 때도 있고 소나기 올 때도 있고 시장은 그렇다. 근데 시장에서는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먹구름 속의 기회를 찾는 이 상상력뿐만 아니라 먹구름 뒤에 있는 시장도 볼 수 있는 이 보관 두 가지 눈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제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지금 눈앞의 위기 뭐 속에 희망을 이야기하면 희망회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요 이 부침이 언제든지 있는 거고 위기도 있으면 기회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보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먹구름, 천둥, 소나기, 홍수도 봐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먹구름 뒤에 홍수 뒤에 새로운 기회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 뒤쪽 부분 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희망 고문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이 갖춰야지 네. 이 시장을 이제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은 그 일본의 경제를 통해서 예. 후자를 이제 오랜만에 아주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그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분위기, 정서, 그죠? 사람들의 감정의 총합이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실질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구성원들이 지금 어떤 기분, 어떤 상태, 어떤 정서 또 타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는지가 나라를 이렇게 분위기를 일신하고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우리의 가장 급선무는 집단적 비관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세대로 가면 망하고 멸절될 것이다라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네. 이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에 예. 빠져들어갈 때 저는 일본 경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저성장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학자들도 이제 예. 저성장 경제를 연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뭐 하면 10여 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저성장 이후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뜬금없이 들리고 뭐 지금 먹구름 속에 무슨 뭐 블루스카이냐 할지 몰라도 인간은 그 눈앞에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10년 뒤, 30년 뒤도 우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고 함께 이제 알고 이 현재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후위야, 그죠? 우리가 지금 누군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좀 해보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자각이 한편으로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요거 말고도 아주 그 리얼한 일본의 기업 얘기라든지 아주 리얼한 일본 사회 얘기를 저희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모범 답안이라는 거를 우리가 딱 정답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은 오답 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 오답 노트를 보고 우리는 저렇게 문제풀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 프로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예를 들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또 정책을 위반하는 공직자분들, 또 개별 가게의 주체가 되는 다 가장들이시고 또 투자자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보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저 책에서 그 일본의 기업 사례를 풍부하게 네. 실패와 성공 사례를 많이 들면서 이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소개했습니다마는 또 뭐 3% 네. 또 최고의 우리 또 프로님 앞에서 예. 또 일본 사례 예. 또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사실은. 예. 그죠? 예. 그냥 선입견이 그렇죠. 있고 사실 좀 상식이 깨지는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신가대와 서울대학교의 김현철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 투자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번 신가대학 때 또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